미국 대선이 유례없는 혼전 양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흘째 승자 없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30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합법적인 표만 센다면 자신이 승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기자회견 도중 일제히 중계를 멈췄습니다. 대통령의 중계는 끊지 않는다는 관례보다는 실시간 팩트체크를 더 중시한 건데요. CNN은 기자회견을 끝까지 중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허위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가 쏟아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미국 내 시위를 부추기고 각종 가짜뉴스와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흐름은 수위만 조금 다를 뿐 국내 어디선가 많이 보고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무엇인지 모두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댓글 조작의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살펴보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떤지 잠시 후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모시겠습니다. 평소 뉴스를 책임져주고 계신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꼭 비대위원 되시고 난 다음에도 출연해 주실 거죠? 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던 네. 게 기억이 나는데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네. 요즘 뭐 정치권의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막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 나왔던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이슈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의 공무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일단 뭐 총평을 간단하게 두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가 끊임없이 부인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들을 좀 인정하고 또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니만큼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대법까지 가서 최종 확정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1심에 이어서 2심까지도 이 댓글 조작에 공모했던 유죄가 인정됐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뒤따라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일단 이 사건이 지금 나온 이제 그 판결 자체는
사실 이제 유무죄를 다투는 어떤 법의 영역에서는 좀 사건의 본질은 이제 약간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어쨌든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기계를 동원한 이 부정한 방법의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판단이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이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이제 선거 조직에다가 돈을 주면서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뭐 이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조직이 드루킹 일당들이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돈까지 이제 정치 자금까지 납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유죄의 내용을 다 인정하더라도 김경수 지사는 그런 것들을 방조하고 그다음에 그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외면하면서 이제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으로 따지면은 여전히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고 아마 법리를 다퉈볼 만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정치적인 어떤 윤리의 잣대로 따져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어떤 일당들이 이제 지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어떤 댓글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적인 댓글을 달고 있고 이것을 또 이렇게 좀 이심전심 좀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른바 이제 드루킹 일당이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로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연을 봤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주장은 지금 아직까지 엇갈리고 최종 심까지 아직 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현재 항소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를 하고 그것도 시연회까지 본 건 맞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계를 활용한 킹크랩이라고 부르는 기계를 활용한 이러한 작업에 이제 어떤 공모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도 어쨌든 그 드루킹 일당들이 뭔가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근데 선풀운동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이해를 했다는 게 그동안의 주장이었고 그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에 이제 근거가 이제 킹크랩을 활용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댓글을 뭐 지지자들이 댓글을 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 돌리는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상황이고 재판부는 그렇죠. 일단 시연을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고 네. 또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인정을 한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는 이 내용을 좀 많이 부인하고 있었고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2시에 김경수 지사가 무죄로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네. 이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향후 있는 대권 행보까지 쭉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좀 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재판부가 너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존재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바라보고 사실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 등으로 운운하게 되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용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왔을 때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게 현 여권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등한 잣대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면 일단 2심 결과까지 1심에 이어서 징역으로 일단 현재까지 2심에서 선고가 나온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평론가님 먼저 네, 말씀하실까요? 예. 일단 이게 지금 아직도 이제 대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남아 있는 사안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고 또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 표명을 하기에는 지금 적절치 않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본다면 이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적절한 수위의 어떤 뭐 입장 표명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제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무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이제 상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최종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발표하더라도 그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 생각이고요. 네. 예.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꼽으라면
전 국민이 아마 피해자일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보게 되고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은 양이 조작이 돼서 국민들, 시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면 여기에 대한 가해자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연결돼 있는 정치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입장 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또 기간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피력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당시의 선거에 함께 연루돼 있고 또 선거에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공당인 민주당에서는 분명한 입장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까지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 재판부의 판결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그동안 나왔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숙고해 볼 지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최종심이 나온 네. 것은 아니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전직 대통령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선거에 맞춰서 분명한 정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거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었을 때가 1심, 2심 선고가 나올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정당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안타까운 마음들을 늘 피력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김경주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나오고 법적으로 징역형이 선고가 나왔을 때 여권의 핵심 있는 인사들이 앞다퉈서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국민들께 어떠한 송구한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지난 기간에 나왔던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결국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네, 이게 첫 번째로 일단 뭐 법원을 공격한다거나 판사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이제 부적절하고요. 그런 것들은 네.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도의라는 측면에서 정치 윤리라는 차원에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답변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사안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하고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김경수 네. 지사가 이 과정에서 드루킹들로부터 뭐 어떤 뭐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어떤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네. 뭐 이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활용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실들을 그것들을 뒷수습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런 것들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게감이 다른 사안인 것이고 네.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책임 있는 또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입장 표명을 하는 것들이 저는 또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필요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사실은 입장 발표였을 텐데 본인은 뭐 진실은 뭐 언젠가 밝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과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혁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처럼 이제는 비치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신파 비대위원도 있는데 이런 비대위원의 속마음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제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아직 상대를 앞에다 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힘드세요 요즘에?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건을 동등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연결된 재판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최소한에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뭐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뭐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뭐 가기 위해서는 올해 내에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내년에 한 상반기쯤에도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장담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민주당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게 김경수 지사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대권 레이스에 뭐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권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그럼 지금 있는 이제 투탑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투탑의 입장에서 그냥 이제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면 사실은 좀 안심하고 안도하는 측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무죄를 받는다든지 해서 다시 이렇게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른바 이제 당내 주류 친문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좀 그런 데 가까운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권 주자를 옹립해 보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단됐다는 것은 일단은 대권 가도에서는 대권 레이스에서는 지금 있는 투탑에게는 뭐 산수로 해보면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그동안 네. 사실은 전략적인 동맹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이다, 친문 적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은 대표직을 맡으면서 대권 주자로서 살아남는 것까지는 이제 친문 이제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용인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준 셈인데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요. 근데 이제는 김경수 지사가 떠오름으로써 그 친문 세력의 어떤 지지가 상실될 위험을 또 차단하면서 전략적인 연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를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낙연 대표로서는 좀 이득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계산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반대해서 그런 정반대요? 어떻게? 네, 또 우리 청취자들이 듣는 네. 재미를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과연 끝까지 대권 레이스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자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게 되는 정치 전문가들이 상당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친문재인계 인사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네.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근데 이낙연 지사를 지금까지 굳건하게 바치고 있었던 건 지지율인데 그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비를 갖게 되는 건 물론 보궐선거 전에 직을 그만두고 대선으로 가겠지만 이 보궐선거에서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후보를 공천했던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이 거의 무겁게 다가올 네.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되는 새로운 인물로서의 가능성들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야당 입장에서 봐서는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훌륭하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 드루킹과 관련돼 있던 내용들에서 1심에서 징역이 선고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눈길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명에 대한 눈길을 끄는 인물들인데 첫 번째는 정세균 총리고요. 네. 연말 연초 만약 개각이 있게 되면 정 총리가 밖으로 나와서 네. 이낙연 지금의 대표가 빠지는 지지율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아까 말했던 친문 진영과의 든든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정세균 총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주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네. 김경수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고 뛰어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본인의 행보에서는 훨씬 더 꽃길이 열리게 되는 거겠죠. 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안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알리레오 방송하시면서 하필 날짜도 공교롭게 겹치기도 하고요. 네. 김경수 지사와 같이 겹쳐지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또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에 대한 행보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볼 수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들은 상당히 더 다이나믹하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자꾸 이렇게 네. 쳐다보잖아요. 이건 그만큼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주자군들이 나와서 국민들께 선보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보이게 되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양강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거다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말씀 좀 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꼭 뭐 야권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이제 언급은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정세균 총리는 실제로 뭐 야구로 따지면 이제 불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몸을 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카드들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이낙연 대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못 간다고 했을 때는 독자적인 어떤 대권 후보를 지금이라도 이제 플랜 B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 거라는 것들은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좀 예측 가능됐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네. 뭐 임정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고 따지고 본다면 뭐 그 밖에도 여러 명 뭐 거론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이낙연 대표를 대체할 카드를 빨리 모색하자 뭐 이런 분위기까지 아직 뭐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들 후보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권의 훌륭한 대선 후보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 구도에 맞춰서 또 후보군들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대선이 사실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네. 내후년 3월이니까 시기로 보면은 지금쯤부터 굉장히 바쁘게 레이스를 달려야 될 때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생기게 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사실 대선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네네. 임무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레이스도 좀 많이 바뀔 거라 일단은 내년도 4월에 있는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게 야권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 얘기 하실 거죠? 예,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뭐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룰을 두고 예. 뭐 100% 시민 경선안이 얘기가 됐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당원들의 당심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론 보도가 조금 빠르게 나와서 지금 정확하게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고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었다는 건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주에는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핵심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요. 또 오늘은 서울 지역에 있는 49개 지역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선 룰을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핵심 당원들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결정나진 않았는데요. 서울의 상황과 부산의 상황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고 네. 서울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느꼈던 느낌은 절대적인 가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기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경주하자. 그리고 지금은 비상한 시기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비상한 시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럼 부산은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에 내려가질 않아갖고 전체적인 의견을 잘 경청하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당원들의 의사를 조금 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었다고 경선 얘기를 룰이 합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서울하고 거기에 부산하고? 대해서는 경선 준비위원회가 일단은 안들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와 그리고 부산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룰을 세팅하는지는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 판이 예. 서울에서 뭐 경선룰을 이렇게 뭐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어떤 주자들까지 다 영입하는 것을 어떤 고려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의 어떤 그 경선룰 조정이 될 텐데 부산을 전제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부산에서는 뭐 외부에 이제 후보를 영입한다 이런 맥락보다는 지금 당내 후보들 중에 어떻게 경선룰 조정하는 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로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하고의 부산에서의 경선룰을 논의하는 어떤 온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네. 국민의힘 내부 인사는 아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봐야겠죠. 근데 부산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은 지금 뭐 물론 중진급 의원들이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막걸리 회동도 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뭔가 딱히 이렇게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으니까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볼게요.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이 현역 의원은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 보궐선거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은 안 나오면 그럼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제시 가능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100% 통일된 하나의 이 결정된 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김상훈 위원장이 아마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현역 의원이 참여하게 됐을 경우는 또다시 이제 보궐선거가 다시 또 치러져야 되는 만큼 그러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를 가타부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권 후보로 제일 유력시 되면서 거론이 되는 인물이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안철수 국민의힘이요? 대표 당입니다. 국민의당. 예,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수사면은 그 정도의 언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민의당에 있는 한 기초의원이 탈당하게 되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 보궐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뒀다. 이것도 맹렬하게 비판했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저희 당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다른 당의 대표입니다마는 안철수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몇 석 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정당의 대표이고 또 당의 지지율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개인 정치인에 대한 느낌도 과거 우리가 2017년도에 안철수를 생각해 보면 여러 실패를 거듭해서 지금은 많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야권 연대라든지 본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 수사들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내년 보궐선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 네. 야권 연대하고 안철수 대표 영입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우리 당내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인물 하나를 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열어놓고. 그러니까 안철수 네.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꼭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많이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내에 있는 훌륭하신 인사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 이런 의견들은 상당합니다.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 뭐부터 그리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까지 네. 전부 다 뭐 우린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후보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후보 개개인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뭐 냉정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후보 카드들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화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경쟁력을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이 경쟁력이라는 건 또 앞으로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경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으로 뭐 들어가서 어떤 뭐 이렇게 출마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과 네. 당과 서로 다른 어떤 세력의 어떤 후보로 출마를 해서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는 그림이다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네네. 만약에 이제 이 야권 단일화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뭐 그런 연대가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그런 후보들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가서 경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력 대 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선거를 치른다던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 후보 전략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이제 좀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저는 시민 후보 전략이라는 게 단일하게 지금의 야권을 다
아우르는 형태에서 추진이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뭐 파괴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과거의 그런 형태의 야권 단일 후보 이런 것을 만들어 본 지금의 여당, 그 과거의 야당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많이 해본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뭐 나름의 이제 그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치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교육감 선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감 선거는 물론 정당하고는 관계없이 치러지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수 정치에서의 어떤 야권 연대라든지 어떤 선거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안 되는 효과들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과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냐 저는 그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통합을 하면서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꽤나 넓어졌거든요. 네. 오늘 49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 같이 모여서 쭉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같이 평론하면서 반대 진영에 앉아있던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정당이 이런 연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과거의 경험들이 좀 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야권 연대 문제나 이런 건 조금 이어서 다시 네.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재편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금 그 비대위 출범 이후에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그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반문연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연대라는 게 지금 네, 그동안에 네. 얘기해왔던 뭐 맥락으로 보면 반문연대인 것 같은데 반문연대가 그만큼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독자적인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과연 내년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면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판에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의 존재감과 정당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는 이 야권연대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판을 한번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에 대한 흔히 우리가 디스라고 하죠. 비난과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 기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한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특히 서울 지역에서 필적할 정도로 선거를 겨누기에 굉장히 많은 역할과 노력들을 하면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누구와도 함께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들은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단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는 것은 일종의 뭐 강단인 것이죠. 제가 이제 뭐 많이 없어봤는데 네.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하여튼 그 자존심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제 세력이 크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품에 안기면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나를 좀 품에 안아주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카드가 이제 뭐 이게 쓸 수가 없는 카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개혁을 해라 저렇게 개혁을 해라 아직도 불충분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가고 국민의힘이 당신으로 선거를 치를 때 뭔가 그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는 함께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돼야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구도까지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가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뭐 비판을 뭐 적게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뭐 그런 구도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짧게 덧붙여도 돼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네. 김이 다 미리 빠져버리잖아요. 사실은 짜잔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분석이신데 네. 다만 마지막에 힘을 합치고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 제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들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네. 최근 내고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 당이 내고 있는 메시지와
또 안철수 어떤 대표의 메시지와 차별성인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럼 사이즈나 이런 규모의 차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매력적인 상태로서 시너지 효과를 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20대, 30대의 젊은 층의 민심을 흔들고 가장 사회적 약자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우리 정당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판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들을 함께할 수 있는지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게 되는 건 사실 우리 당이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컨셉을 약간 갖고 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그것도 어려운 것 잠깐 같습니다. 뭐 짧게 보충하자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김병민 비대위원처럼 혁신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끌고 가면 잘 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보면은 항상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적어도 뭐 본인이 잘못하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이 한계가 있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한계가 뭐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의 힘이 없고 당장의 세력이 없는, 당장 보여줄 것이 없는 안철수 대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꼭 그런 구도로 안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는 건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기는 한데요. 뭐 그만큼 실망을 많이 줬다고 하는 것, 그것도 뭐 국민의힘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지향이나 정책부터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호남에 대한 구애를 하기도 하고, 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들어서 노동자와의 접점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뭔가 이렇게 성과는 소득이 잘 안 나온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눈에 확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당내에서의 조금 다른 목소리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호남 지역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마음과 진심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강정책 처음 바꿀 때 5.18 민주화운동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이거 집어넣으면 당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존중하는 내용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 당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고, 최근에는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산 정책 협의하고 우리가 제2지역구 갖기 운동하면서 그 진심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저도 직접 가서 전북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보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쌓아가야 되고요. 아직 정책적이나 법안적인 측면에서는 의석수가 좀 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현해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적은데, 내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공약들을 통해서 그 실천을 반드시 보여드릴 겁니다. 호남에 대한 구애도 결국은 이제 서울의 호남 지역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호남 민심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뭐 내년 4월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 김민하 평론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말씀하실 때 성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충분한 느낌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지금 중도 확장이라든지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이제 중도 확장의 행보를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다른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러한 중도 확장의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흔듭니다.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중진들의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영남에 있는 보수층들은 그 거부감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 좌초한다면, 뭐 좌초한다는 게 예의가 좀 그렇지만 충분히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의 저 중도 공략에 성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앞으로 풀어주는 게 상당한 큰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 네. 안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 언론들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많이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고 보세요? 100% 원보이스가 나오지 않은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른 의견들을 표출하는 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 정도의 수위를 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는 내부의 자성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대로 갔다가 보궐선거는커녕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가 원해서 모시고 온 분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과도 같이
같이 오찬하면서 이야기를 화기애애하게 나누고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선거 과정 속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매우 강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얼마 전에 이 바이든 후보가 결국 되는 방향으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굉장히 고령 속에서 마지막에 본인의 정치적 역정을 가져가게 되는데 결국 역사가 기록하는 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를 기록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정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네.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으러 안 갔다고 조만간 하더라고요. 먹을 거예요. 오늘 밥을 안 먹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시니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제가 예.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지금 출장 때문에 지금 오늘 출연을 못한 상황인데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아웨이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